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형규야, 형규야. 이게 뭐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형규야, 형규야. 이게 뭐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아이고, 무슨 차가 이렇게 이쁘다냐. 우리 순우 성공한겨? 권순우 성공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이거. 아닙니다. 난 언제 이런 차 한번 타보냐. 와이프 차예요, 와이프 차. 아니 근데 하얀 시트에다가 카시트가 2개 있으니까 예. 되게 마음 아프지 않냐? 나중에 이거 되게 찍힐 텐데. 그거 어차피 애들 키우는 차니까. 음. 사실 뭐 저는 아시잖아요, 그 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 근데 실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 GV80이 어. 실내를 그렇게 넓게 뽑진 않았어요. 이게 앞에 후드가 좀 길어요. 앞에가 네, 엔진룸이. 네, 그 쿠페 형태로 빼가지고. 그치, 뒤에도 짧고. 네, 뒤에를 또 이제 밑으로 깎아가지고 원래 뒷좌석도 3열이 좀 불편한 게 그 뒤에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는 좀 괜찮은데. 이쁘지. 예, 근데 그 실질적인 실용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대형 SUV를 그렇게 막 앞뒤로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되게 투박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좀 감수하고 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하고 많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생산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은데 이거를 만들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각지게 만들거나 이러면은 이게 금형 찍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각지게 했는데 그러면 야 이거 하면 원가가 얼만큼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케이를 해주냐는 거지. 그 생산 쪽. 우리 이제 잘생긴 권순우 기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오늘 이제 콘텐츠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여의도에 그 집회 시위가 많이 신고돼 있나 봐요. 지금 여기 국회 옆에 지나고 있는데, 야 여기가 지금 오늘 교통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게 원래 저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찰 버스들 때문에 거의 차선이 하나밖에 안 돼. 오늘 뭐 있어요? 오늘 뭐 민주노총 뭐 시위한다는 것 같더라고. 아유 코로나 하는데 이렇게 시위해도 되나? 근데 나는 시위하는 사람들은 못 보고 경찰차만 잔뜩 보고 있네. 그러게요. 아니 여기 윤중로 벚꽃이 피어야 될 때 이 경찰차가 피어 있네. 이 윤중로 참 아주 그냥 경찰차가 만개했습니다. 여기 이 벚꽃이 만개해야 돼 이쁜 자리에. 아무튼 우리 그 주식초등학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마이트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주식초등학교 굉장히 팬입니다. 이대호 선배가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상식에 반든 말은 해줘. 세상을 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바꿨다고? 예. 다시. 세상을 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원래는 옛날 거야. 옛날 거는 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였거든요. 네 속에 있잖아.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거는 그냥 살리기로 했어요. 그거는 직접 만든 거야? 네, 그거는 만들었어요. 나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못 만들겠더라고. 우리 권순우 기자가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존댓말을 할게요. 왜냐면 후배 기자랑 오늘 이제 편하게 드라이브하는 컨셉으로 좀 찍으려고 하고 앞부분에는 이제 편하게 우리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했는데 이게 후배라고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방송에서는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주영하고 할 때 김주영 기자 댓글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발칙한 경제 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권순우 기자가 팟캐스트로 한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한 5년 전 거의 6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거의 저기 3프로TV 신과 함께 할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먼저 했죠. 와, 그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계속 했어요, 팟캐스트를. 계속 한 거? 네, 계속 한 게 그겁니다.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 그 저희 3프로TV가 실력이 있는 걸로. 뭐 근데 저는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3프로TV에 나오는 권순우 기자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 그게 워낙
그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우리 주시초등학교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예. 권순우 기자 좀 불러달라고. 나는 말 좀 줄이고 그냥 선배 부르시면 아무 때나 나왔을 텐데. 권순우 기자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서 제가 권순우 기자가 이 GV80을 사고 싶다라는 얘기 들었었고 계약했다라는 얘기 들었고 차 나왔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야 이제야 이 제네시스 GV80을 처음 타보네요. 아예 처음 타봐요? 아예 처음 타봐요. 저는 이제 보통 이 진동이 온몸으로 울리지 않는 차는 잘 안 탑니다. 이거 디젤이요? 가솔린이요? 가솔린이요. 가솔린이요? 예. 차 좀 이거 GV80 디젤 엔진 그때 그 진동 아. 결함 나가지고. 결함이 있었지 참. 그때 디젤 샀으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연비가 많이 안 좋을 텐데요.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엔진이 3.5 엔진이 있고 2.5 엔진이 있는데 이거는 2.5 엔진이라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지금 연비 얼마 나오지? 한 시내 주행 많이 할 거예요. 시내 주행 7.4 지금 나와요. 평균 연비. 야 가솔린으로 7.4면 아니 맞다. 우리 권순우 기자가 사실 수소차 전문가입니다. 수소차와 관련된 책도 썼어요. 심지어. 근데 왜 수소차 안 사고 이 연비 안 좋은 가솔린 SUV 그것도 럭셔리. 야 맞다. 야라면 안 되는구나. 야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예. 펠리쉐이드를 탑니다. 그게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댓글에 내가 뭐라고 GV80을 타나? 저 이재용 부회장도 펠리쉐이드 타는데 우리 권순우 기자가 뭐라고 저 GV80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넥소를 사자고 얘기를 해서 GV80하고 넥소하고 둘 다 사전 계약을 맺어놨었어요. 가격은 비슷한가? 넥소가 더 싸죠. 보조금이 보조금이 되게 많이 받으니까. 원래는 그게 한 7천만 원? 원래 가격은 기본 트림에서는 넥소가 더 비싸요. 근데 넥소를 다들 물어보겠죠. 이게 제가 수소차 책 쓰고 수소 강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수소차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은 운전하지만 이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와이프한테 빌려온 거. 사실 오늘도 권순우 네. 기자가 그 우리 재수 씨가 타고 온 차를 차 어디다 댔냐고 물어봐서 예, 잠깐 시승을 빌려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재수 씨 차 잠깐 빌려 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타는 게 아니어서 그 충전소가 그 국회 앞에 하나 있어요. 여의도에는 예. 아니요. 서울시를 통틀어도 강동에 하나 있고 여의도에 하나 있어요. 저 양재동에 있는 건 문 닫았다고 하고 예. 상암에 있는 거는 저 얼마 전에 취재 갔다 왔거든요. 공사하고 있죠. 그것도. 거기는 이제 시운전. 아직은 그러니까 준공은 떨었어. 준공은 나왔는데 예. 유료로는 못 하고 예, 계속해서 이제 뭐라나 무료 서비스를 하는 시운전 개념을 하고 거기가 되게 오래된 충전소예요. 진짜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 만들었던 충전소인데 거기 탱크에 그러니까 넣는 압력이 350바로 되게 낮아요. 네, 맞아요. 그 압력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게 낮아가지고 그거를 700바로 승합을 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양재도 그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재는 현대차 거예요. 근데 민원 때문에 저기가 다시 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충전소가 생기면은 수소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텐데.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다는 게 와이프가 또 이제 아이들 많이 태우고 그쵸. 막 그러니까 예. 그거를 대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순우 기자도 수소차 굉장히 좋아하고 기술력도 인정하고 하는데 이 권순우 기자마저도 아직은 이제 넥소를 사는데 좀 주저한 그렇죠. 대표적인 이유가 인프라, 충전 인프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버드 이런 분들이나 조금씩 이제 사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수소차가 제가 진짜 툭 까놓고 얘기해갖고 수소차 제일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뭐? 싸요. 그러니까 비용 유지비. 아니요. 유지비가 싼 게 아니고 차가 싸요. 차도 싸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의 기본 시스템이 비싸니까 그거를 근데 그렇다고 원래 비싼데 그렇다고 원가 절감한다고 차를 싸구려 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싸구려 차를 비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비싼 차를 비싸게 파는 걸로 전략을 짰어요. 전 넥스원 타봤어요. 그러니까 넥소가 넥스원 타봤는데 내장도 그렇고 인테리어 뭐 디자인 훌륭해요. 그러니까 7천만 원에 걸맞은 그걸 갖췄어요. 근데 보조금이 3,500이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차를 3,500에 살 수 있는 거지. 3,500에 살 수 있어. 예. 아니 근데 그 보조금은 뭐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 최대치를 반영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 다 못 받는다면서요? 아니요, 거의 다 받아요. 그래요? 네, 3,500이면 사요. 근데 이것저것 섞으면 한 4,000까지 가긴 가는데 그거는 뭐 세금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똑같이 주경 SUV를 사는데 한 3,500에서 4,000 주고 사는데 산타페를 살 거냐 넥소를 살 거냐 그러면은 산타페는 대중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넥소는 그거는 최고급으로 맞춰놔서 나온 거라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시보드도 엄청 막 멋있게 좋아요. 생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인프라 진짜 문제가. 그리고 또 차에서 또 중요한 거 하차감 아니겠습니까? 승하차 할 때. 네, 딱 내렸을 갬성. 때 네, 감성 사람들 딱 쳐다보고 막 이런 거 그럴 때 산타페 타는 차에서 내리면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넥소에서 내리면 아 저거 수소차구나. 그 밤에 이게 LED 라이트 아, 그쵸. 멋지게 밤에 하면 딱 나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넥소를 만들 때 그 얘기를 했었대요. 이게 원래 2013년에 투싼 수소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이 됐는데 네. 그 차세대 모델을 만들 때 원래는 투싼을 다시 하기로 했었대요. 투싼으로. 네. 왜냐면은 투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그러니까 현대차 브랜드 내에서 이게 투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투싼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그 부담이 적은 거지. 그리고 이미 만들어준 디자인과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료전지 시스템 올리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수소차가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신규 플랫폼 까는 것보다 네, 있는 플랫폼에 얹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재경 쪽에서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었고 이쪽 상품 쪽에서는 우리가 이게 독창적인 차를 만들어야 좀 폼이 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프리우스 사례를 들었었어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도요타 하이브리드 프리우스가 되게 못생겼잖아요. 나는 그 디자인이 참 마음에 안 들어. 되게 못생겼는데 어쨌든 딱 보면 프리우스라는 건 알잖아요, 사람들이. 딱 봐도 알고. 네, 딱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1997년에 프리우스를 만들 때 이거를 독자 디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적자를 봤어요. 그 차를 팔면서. 그런데도 이걸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서 친환경차의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될 때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 1위는 무조건 도요타였어요. 그쵸. 한동안 계속 그랬죠. 그리고 2위가 현대차였는데 그때가 2017년 통계가 그럴 거예요. 뭐 1위가 테슬라 나오기 전에. 테슬라도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뭐 판매를 본격화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판매 본격화해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로 카운팅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건데 그 당시에 도요타 판매량이 125만 대였어요. 그러면 2등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현대차. 네, 2등이 현대차였는데 그때도 2등, 지금도 2등.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가 분야에서 포함이 2등. 되니까. 전기차 분야에서 2등. 그래 전기차 분야에서 4등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올라왔잖아. 아니요, 4등이 맞을 거예요. 그거 기아차 포함해서. 기아차 포함해서. 기아차 포함해서. 그럼 그럴 포함해서. 수도 있겠다. 맞아. 근데 어쨌든 그때 현대차가 2등이었는데 25만 대밖에 안 됐어요. 1등이 125만 대, 2등이 25만 대.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진입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시장을 장악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 먹을 수 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수소차를 독자 모델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투싼이 처음 나왔을 때 5년 동안 1000대 팔았어요. 5년 동안 1000대. 어떤 투싼? 투싼 수소전기차. 투싼 수소전기차. 네. 그랜저가 지금 한 달에 12,000대 팔리거든요. 근데 5년 동안 1000대 파는 차를 내놓는데 그걸 독자 디자인을 한다니. 그걸 재경에서 모험이죠, 모험. 재경에서 받아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정의선 회장이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그 정도 급에서 해야지. 그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장사니까 이거는 실무자들이 우리가 손해보면서 합시다라고 제안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할 수 없지, 결정을 할 수 없지. 근데 그거는 정의선 회장이 그 당시에 상품 담당하고 있었는데 상품위원회에서 양쪽 얘기 다 갖고 독자 모델 갑시다 그러면서 이게 넥소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넥소는 되게 비싼 차예요. 지금 넥소가 한 얼마나 팔렸죠? 10,000대 넘었어요. 올해 8월 기준으로 10,000대 넘었어요. 꽤 팔리고 있는 거네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거잖아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팔려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생산되는 대로 팔려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거의 뭐 지금 풀캐파로 팔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대기해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치면은 네. 꽤 좋은 스타트를 끄는 넥소 모델이고, 하여튼 권순우 기자는 그거 안 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안 샀습니다. 아니 이 말 나온 김에 예. 근데 현대차는 이제 수소차 모델도 지금 뭐 거의 당연히 세계 1위지, 제일 잘하고 이제 트럭도 잘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전기차 라인도 같이 하고 예. 그 뭐라 해야 되나, 친환경차 플랫폼을 이제 새로 런칭을 했잖아요. 예, 그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화제가 됐는데 예, EGM. EGMP. 화재도 났죠. 화제가 났어.
코나 전기차 화재가 났죠. 자, 그거는 뭐 이제 저쪽 가서 LG화학이나 알아서 싸우라고 하시고, 이 GMP가 예. 뭐 일렉트릭 뭐 글로벌 매니팩처링 오 플랫폼. 오. 그러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봤던 게 G가 글로벌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플랫폼을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놓든지 간에 생산이 가능한, 그쵸. 혹은 세계 어디에다도 팔 수 있는, 이제 그걸 이제 지향한 것 같은데, 예. 이 GMP 플랫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참 영상 올렸죠, 권순우 기자가. 예, 올렸어요 어제. 발칙한 경제. 예. 그 유튜브 발칙한 경제를 치시면 그거는 이제 오로지 권순우 기자가 나가서 권순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채널이 검색이 안 돼요. 아, 초반엔 그래. 초반에는 네. 그 신생 채널일 때는 유튜브 내에서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식초등학교도 검색하는 사람들 다 주석초등학교 나. 어디 있는 초등학교는 모르는데 진짜 주석초 있는 있어. 그런데 진짜 나는 있는 분명 초등학교. 주식초등학교를 쳤는데 자동 완성의 주석초등학교. 그러니까 애들 막 학교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나와. 그런 그 신생 채널의 아픔이 원래 있는 거군요. 그럼. 저는 주식초등학교가 그냥 하늘에서 딱 라이징 스타로 됐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저기 114 전화해서 어디 가게 이름 전화번호 뭐 물어볼 때도 114 분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인지도가 돼야 되는 거야. 안내원분들이랑.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머지않아 발칙한 경제를 이제 알아볼 114가 겁니다. 뭐예요? 야, 너 진짜 일부러 이거 권순우 기자랑 거의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고요. 그거 알아? 뭐요? 너를 선배로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요? 그 초등학교를 운영해서 그러신가? 그러니까, 제가 한참 사람들이 후배입니다. 저보고 이 기자님이 선배였냐고. 권순우 기자 선배인 줄 알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시 주식초등학교 시청자분들은 눈이 좋으셔. 아무튼 EGMP 얘기해. EGMP. 예. 그 뭐 특색이 뭐예요? 특색이. 특색? 뭐 별로 특색 없어요. 그러니까 특색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으로서 가진 특색이라는 게 특별히 있질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잘 얘기하면 만들었어요. 어떡해. 잘 만들었어요. 특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좀 있어 보이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뭔지를 조금 아시면은 특색이 없어도 그 특색이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 뭐 진짜 이게 자동차 플랫폼이 뭔지 신경 쓰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원래 그 소나타하고 뭐 다 똑같잖아요. 플랫폼 뭐 그쵸, 저기 뭐, 뭐 네. 투싼 K5, 뭐 K5 다 소나타, 똑같은 뭐,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은 사실 그 웰메이드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대단히 특징이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냥 플랫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한 500km 정도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 EGMP 플랫폼을 보시면 전기차 플랫폼이 다 그렇게 생겼는데 바퀴가 달려 있고 이제 가운데 이게 스케이트보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운데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넣느냐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를 다 집어넣으면 500km가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저가형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럼 배터리를 좀 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만큼 저기가 뭐 주행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주행거리가 500km 정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는 나와봐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 내년에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차를 기준으로 해서 뭐 주행거리가 몇 킬로미터도 나올 건데 500km면 어느 정도냐면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버전이 한 430몇? 460몇? 한 400한 중반 정도 그죠. 될 거예요. 400한 중반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가니까 500km면은 훨씬 더 많은. 네. 근데 사실 40% 이상. 테슬라가 그 내년도에 내놓을 차를 뭐 한 560인가? 뭐 얘기를 해요. 400마일 정도 얘기하니까. 400마일. 예. 그리고 뭐 1000마일도 얘기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보다 그 EGMP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행거리가 지금 나온 스펙은 더 긴데 그리고 GM의 얼티엄 배터리 같은 경우도 400마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 560km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GM은 좀 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내놓는다고 말만 하고 안 내놔. 볼트 있잖아, 볼트. 그러니까 볼트도 이제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행거리가 한 30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쪽은 소형차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 자동차를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듯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EGMP가 뭐 별 특색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플랫폼을 만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에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 9월에 ID3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2020년 12월이잖아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차가.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내연기관을 만들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얘기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현대차 2등 하는 거 아니야? 막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는 원래 현대차도 딱 계획을 세운 거죠. 폭스바겐이 2019년에 쫙 치고 나가면 야 글로벌 OEM들이 뭔가 전기차를 만든다 이거였고 시장을 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딱 뒤에 올라타려 그런 거예요. 따라가죠. 패스트 팔로우로.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차가. 그래갖고 얼떨결에 뛰다 보니까 앞에 있던 형들이 다 뒤로 그냥 뭐 차를 안 내놓으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내년에 아이오닉 5가 잘 팔리면 이거 테슬라에 이어서 2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지금 그 뭐라 하나요? 실루엣이라고 하나요? 그 무슨 이미지라고 하죠? 그 렌더링 이미지? 네, 네.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아이오닉 시리즈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게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차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브랜드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네시스처럼. 그쵸. 네. 일단 그거는 되게 기대가 되고. 아이오닉 5도 5인데 저는 6나 기아차 CV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같은 플랫폼 쓰는 거예요, EGMP. 이게 기아차 CV가 더 예쁠 것 같아요. CV는 뭐예요? 그거 약간 쿠페형 CUV? 그건데 이제 전기차 라인업. 네, 그러니까 EGMP 플랫폼은 똑같이 쓰는데 그 위에 이제 뚜껑을 바꾸는 거죠. 이게 그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위에 뚜껑만 바꾸면 세단도 됐다, SUV도 됐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내연기관 차 따지면 이제 차체와 셰시, 차체와 바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체는 똑같이 쓰고 예. 바디를 바꾸는. 그렇죠. 캐빈룸을 비롯한 거기 앞뒤를 바꾸는 건데 아이오닉 5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가족들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네, 실내를 되게 예쁘게 넓게 뺀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면은 뭐예요? 5번째 나온 차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첫 번째 나온 차예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이- K5처럼 아이오닉 5. 5, 6,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5, 6, 7 시리즈로. 예, 예. 근데 6은 그것도 이제 컨셉 모델은 나왔는데 되게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5는 SUV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상상이 잘 안 돼요. 이게 내연기관은 앞에 엔진룸이 되게 크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 실내 공간 훨씬 더 실내 공간 넓어지는. 훨씬 넓어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차 사이즈는 투싼인데 실내는 팰리세이드다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대가 되네요. 근데 디자이너들 얘기로는 아이오닉 5보다 그 기아차 CV가 더 예쁘다. 예쁘기는 뭐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디자인 기아 아닙니까? 디자인 기아. 현대차는 디자인이 약간 이게 있어요. 등락이 좀 있어. 호불호도 좀 있고. 예, 어떨 땐 되게 예쁘게 잘 뽑았다가 어떨 땐 이렇게 좀 논란도 많아지고. 그렇죠. 진짜 아이오닉 시리즈는 기대가 되고 저도 나중에 그래서 전기차 뭐 그때쯤이면 실제로 사고 싶다라는 좀 충동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폭스바겐도 이제 나올 거예요. ID4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디자인만 보면은 폭스바겐 거 디자인 그렇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뭐 렌더링 이미지만 보고 아니요, 얘기하는 그거 거예요? 나왔어요. 그건 출시가 됐어요. 아직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안 파는데 한국에는 2021년인가 2022년에 나온다 그랬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안 들어올 거고 유럽에서는 조금 팔고 있나? 뭐 주문을 받고 있나 그런데 나왔어요. 근데 그 폭스바겐의 그 골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 틀을 못 벗어나는구나. 그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유럽 특유의 감성 때문에 그런가 그 디자인이 별로 이렇게 세련되질 않아요. 모르겠으면 뭐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예. 뭐 아무튼 그렇고 너무 자동차 이야기만 많이 했으니까 현대차 주가가 거의 20만 원 나왔어요. 이거 방송 나갈 때쯤 20만 원 뚫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한 최저점 팬데믹 올랐어요. 최저점에 네. 비하면 한 3배? 그렇죠?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가 있으니까. 정의선 회장이 한 7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때 팬데믹 때 예. 그때 막 임원들 막 사고 정의선 회장도 사고 예. 눈치 없이 그 비어만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 담당하는 외국인 사장 그 주식 팔았더라고. 언제? 모르겠어. 얼마 전 제가 좀 봤는데 그거 뭐 팔았더라고. 보통 야 그래도 정의선 회장이 3배 났네 3배. 그렇죠. 원래 그 임원들 그거 사면은 자기 퇴직할 때까지 보통 안 팔잖아요. 그렇죠 보통. 하지만 우리의 또 외국인 개념 없는 외국인 사장님은 바로 그걸 팔아버렸어. 한국 정서와는 좀 다른. 왜 팔았냐 그랬더니 왜 올랐길래 팔았는데 왜 이러면서. 아니 현대차는 실제로 예. 거의 10만 원대 초반부터 여의도에서 내년 현대차 주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 그렇죠. 물론 이게 나쁘게 말하면 예. 다
다들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라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관행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확실히 야 어떻게 안 좋아져 봐야 2020년보다 더 안 좋아질 때가 있겠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와 이렇게 빠르게 많이 오를 줄은 또 몰랐네. 근데 뭐 차가 일단 잘 팔려요. 지금 이제 12월 초니까 네. 11월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11월 내수도 증가하고 내수는 증가하고 해외는 좀 빠졌는데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선방. 그 정도면 선방이죠. 이제 글로벌로 보더라도 다른 회사들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덜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거의 팬데믹 때부터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냐면은 현대차가 2012년에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회사가 됐어요. 이전에 그냥 우리나라에서나 그냥 그쵸, 타고 그쵸. 미국에도 팔리긴 팔렸는데 그냥 뭐 특이한 차 뭐 이 정도 싼 차 네. 이런 걸 하다가 그 당시에 YF 소나타였나? 이게 좀 대박이 나면서 맞아요. 그때 4만 원, 뭐 5만 원 가던 주가가 거의 한 7, 8만 원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수혜를 받죠. 그 근데 현대차 가지고 슈퍼개미 된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근데 그리고서 거기가 이제 못 따라간 거가 SUV를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전통적으로 중저가 세단을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SUV를 못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빌빌빌빌 거리면서 계속 흘러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현대차 잘 아시는 분들은 그 트레이딩 많이 했어요. 10만 원에서 14만 원. 10만 원 내려오면 사고 14만 원 가면 팔고. 그게 언제쯤 얘기야? 그게 한 2017년 이전에는 계속 그랬어요. 아 옛날 얘기.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 그 SUV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하고서 그때 코나 나왔을 때 그때 정의선 부회장이 나와서 우리가 이거를 SUV를 잘 못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이제 사실상 자신들의 전략 실패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많이 내놓을 거다. 근데 현대차가 참 그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들어보면 신기한 게 빨라요, 되게. 뭐 의사결정이? 아니요, 그냥 의사결정 이후의 행동이. 실행. 예. 실행력. 예. 그리고서 코나가 이제 그 B 세그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차고 C 세그먼트가 투싼인데 제일 최근에 나왔고 B 세그먼트 나오고 그다음에 D 세그먼트 산타페가 그때 나오고 E 세그먼트 팰리세이드가 나오고 A 세그먼트 베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선 GV80이 나오고 이번에 GV70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번 또 투싼 또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A, B, C, D, E 프리미엄 C 세그 D 세그 이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캐치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산타페가 나오던 그리고 그 산타페가 나오고 아니야. 아니에요? 저 택배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뭐 PD 단말기 들고 있는 분. 나 주차 잡는 줄 알고.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세그먼트 얘기하다가. 네. 그리고서 SUV의 사이클을 새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산타페, 코나 여기가 새로 시작하고 이제 팰리세이드 여기가 새로 시작하는 사이클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이클에서 현대차가 인정을 못 받으면 끝난다. 아예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신차를 만들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5년 전에 SUV 트렌드를 못 읽은 것 때문에 그렇게 빌빌거렸는데 딱 나온 차가 별로다. 그럼 또 5년을 골로 5년을 골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의 존폐 위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차 망할 거라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대기에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잘 올라타면서 주가가 이제 쭉 가다가 코로나가 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평가도 그러니까 좋았고 5년 동안 빌빌거리다가 야 이제 좀 가나 했더니 팍 꺾인 거지. 근데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들리는 게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이 쭉 구축이 되면서 예. ASP라고 그러잖아요. 평균 단가. 예. 그리고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 들리면서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 그쵸. 지금은 안 좋지만 내년에 어떤 이연 소비라든지 소비가 회복됐을 때 현대차가 굉장히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지금 뭐 주가에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퀀텀 거니까. 점프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아니 내연기관 잔. 차가 퀀텀 점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마켓 시어를 더 먹는 거지. 아 그래봐야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늘어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 먹는다 그러면은 뭐 한 5% 더 먹으면 그 퀀텀 점프인가? 근데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뭐 한 2% 3% 포인트만 더 가져와도 이익은 좀 많이 나겠죠. 이익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갑자기 현대차가 뭐 퀀텀 점프를 한다 그 그러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위가 뭐 바뀐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익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게 자동차라는 게 아까 제가 자동차 좀 안 좋을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동차가 안 좋으면 그거를 또 많이 팔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아, 그쵸. 그럼 인센티브를 더 집어넣으면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이익률도 떨어지고 이익률이 떨어져서 돈을 못 벌면 신차 개발하는데 돈을 못 쓰고 그럼 신차가 그지같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 넣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인 거였고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이제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죠. 딜러들한테 그 딜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차 살 때 뭐 한 150만 원 깎아주냐, 200만 원 깎, 이게 딜러의 재량이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그 이익도 그 중에 하나 포함이 되는 거고. 하여튼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이클에서 좋아지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왔죠. 잘 왔다가 이제 3분기에 또 우리 세타2 엔진 충당금 잡느라고 많이 까먹긴 했는데 어쨌든 단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뭐 원가는 비슷하거든요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걸 못 해요. 그래서 비용이 세이브가 되죠. 비용이 세이브, 마케팅 비용이 세이브가 돼요. 그거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좀 역설적이게도. 예. 지금 이제 확실히 현대차는 인센티브를 덜 줘도 차가 잘 팔리는 예. 구조에는 이제 들어선 거죠. 근데 요새 주가가 차 많이 팔면 주가가 오르나? 아니 뭐 테슬라가 차를 많이 팔아서 오르나? 그거랑은 또 별개다. 예. 중국의 뭐 니오 뭐 이런 애들 예. 시가총액 80조예요.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지금 600조 되나요? 600조 거의 700조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와, 말이. 그러니까 테슬라 하나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코스피보다 전체보다 당연히 높고. 하여튼 그거는 좀 우리가 가슴 아픈 부분이고, 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왜 주가는 더 막 좋게는 안 보고? 좋게 보는데요? 아, 그래? 예, 예. 아 근데 내연기관에서 뭐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 같은 회사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이게 같이 있어서 그래요. 친환경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친환경 쪽이 잘 됐을 때 이쪽이 일단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여기가 발목을 잡아요. 카니발라이제이션. 카니발라이제이션 정도보다 훨씬 심해요. 그건 제품 간 경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은. 근데 아예 그 속도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전기차 개발하는데 이 정도 투자하자 그러면 안에서 반대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이른바 핵심 임원들은 다 내연기관 출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에다가 야 지금 돈도 못 버는 전기 뭐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오케이를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속도가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그 메리바라 회장한테 주주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전기차 분사하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좀 들었었어요. 언젠가 승부수를 던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자산이 좌초자산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좌초자산. 이게 그린 변화 있잖아요. ESG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철광석을 캐는 그 고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그 좌초자산. 앞으로는 사라질 자산이다. 못 쓰게 되는 무용지물이 될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연기관 부분이 만약에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기존에 있는 자산가 이게 다 똑같아요. 토요타, GM, 현대차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건 좌초자산이 될 거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전기차로 가는 거에 그 걸림돌이 될 거다. 게 있는 거고 걸림돌이 되는 거는 좀 아까 좌초자산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이쪽은 전환 비용을 높여요. 전환했을 때 딱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게 자동차 회사들의 굉장히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저평가된 요인이거든요.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뭐 혁신을 하려면 늘상 이제 따라오는 거고 언젠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예. 뭐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뭐 당연히 내연기관은 다 사라질 거고. 예. 지금도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들 뭐 몇 년도죠? 2030년? 50년을 기준으로 넷제로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 넷제로고. 네, 그러면은 차를 대충 15년 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35년에 스탑을 시켜야 2050년이 되면 내연기관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2035년부터는 신차 내연기관 출시를 하지 않도록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뭐 중국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중국은 절반은 하이브리드로 일단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를 선언을 했죠. 근데 중국도라고 하기에는
이게 그 다 지들 좋자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떤 다 국가별로 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선언을 제일 먼저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 안 하겠다. 이런 게 전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자국 내에 자동차 산업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어차피 사오는 건데 자동차 그 내연기관 안 써 그래도 자기네가 입는 피해가 없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그렇죠.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내연기관 안 써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뭐 중국도가 아니고 걔네는 원래 내연기관에 경쟁력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를 아예 처음부터 공산당이 밀어줬는데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전환기가 중국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당기는 거에 그 부담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되게 중국 거 무시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 2세대 전기차 나온 거 샤오펑이니 니온이 리오톤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플랫폼이 진짜 글로벌 탑티어급의 그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IT 제품하고 예. 뭐 자동차나 이런 것도 금방 따라잡는 거 수준이 비슷해졌어요. 지금 저희가 쓰는 카메라도 중국제입니다. DJI 이름 얼마나 좋아요. 드론도 그렇고 첨단 산업을 뭐 리드하는 거니까 옛날 같은 게 중국산 생각 버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시장을 보면은 유럽 시장을 보잖아요. 유럽의 전기차 1위가 르노 조예예요. 그 저 마티즈 같이 생긴 조그만 거. 예, 뭐 마티즈가 아니고 스파크구나. 응. 그 조그맣게 생긴 그거고 이골프, 어. 골프. 이게 골프를 그냥 전기차로 바꿔놓은 차인데 이 골프. 이 골프예요. 근데 그건 원래 ID 시리즈가 나오면 단종을 시키려고 그랬다고. 네. 근데 단종을 못 시켜가지고 이게 ID 시리즈가 안 나오는 바람에 단종을 못 시켜서 지금까지 팔고 있거든요. 그게 2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거의 중국 사이즈만큼 큰데 거기서 팔리는 차를 보면은 이거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과도기적인 그냥 전기차에 탈을 쓴 그런 거고 EGMP 정도 되면 EGMP 브랜드 나오는 아이오닉의 전용 플랫폼 정도 돼야 아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전기차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 1단계에서. 네. 예. 근데 미국이나 그 미국에서도 뭐 닛산 리프나 이런 거 아직도 팔려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수준은 아직까지 그 1단계도 못 간 과도기적인 전기차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이제 거의 그 전기차의 어떤 틀을 갖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뭐 그냥 바로 4차 산업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있는 국가고 네. 원체 제조업이 이제 뭐 태동기 때 어떻게 보면은 개화기 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혁명 시기를 만났으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잡는 거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뭐 하여튼 현대차 기아차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방향은 좋은데 방향도 이게 그렇고 속도가 얼마나 날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속도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플랫폼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 얘기를 드린 게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기차라는 거는 단계가 있어요. 보통 단계라고 해봐야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기준인 건데 단계에서 지금 화면이 너무 허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택배 넘는 대로 갈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변속하십시오. 그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를 구동하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이거만 가지고 전기차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전기차가 잘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야. 거기까지가 기본이고 전기를 잘 구동해서 가는 것까지가 기본인데 네. 그 테슬라는 그거를 완성한 거는 이미 진작이고 플랫폼으로 만든 거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원래 뭐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데 보통 뭐 집중형 아키텍처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 아키텍처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 대가 아예 그 저기가 되는 거지 그 모바일 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자동차는 기계예요, 기계. 좋은 부품들을 잘 가지고 와서 네. 이걸 잘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게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어떤 힘이에요, 자동차 회사. 그래서 OEM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OEM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청업체 보통 이렇게 쓰는데 네. 자동차 브랜드만 유독 OEM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부품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딱 진짜 마에스트로지 마에스트로 쫙 멋있게 딱 조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그 차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자동차의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엔진하고 파워트레인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근데 전자제품도 달라요. 전자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야, 머리, CPU. 네. 우리가 CPU라고 불리는 그 반도체. 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윈도우 같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뭐 하드디스크니 뭐 나사니 뭐 플로피 디스크는 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프린터니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쓰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머리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네. 그 머리가 되는 칩셋과 OS 이걸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동차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테슬라는 그 자동차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 거는 기본이고 한 개의 반도체가 거의 모든 자동차의 어떤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다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동 부품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여기 기어봉이 없잖아요. 그죠. 기어 노브가 없어요. 이게 다 전자신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자신호로 가는 거에 반도체가 따로 있어요. 음. 파워 윈도우를 할 때 우리가 뭐 옛날 이거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파워 윈도우에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따로 있다는 있고. 거죠. 그러면 그 반도체가 제가 알기로는 뭐 차에 한 200개? 그러니까 각각의 헤드가 머리가 20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종류가.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한 200개 있으면 네. 그 반도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도 한 200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조율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합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집중형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자동차 회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전자 회사도 우리 저기 뭐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OS는 구글 거 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의 핸드폰은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나 뭐 이런 거 삼성전도 쓰는 건데, AP. AP 안에 이제 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있을 거고요. 네. 모아서 만드는 거니까. 그럼 과연 현대차가 자동차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집중형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퀘스천인 게 하고 있는 건 맞을까? 여기서부터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오, 음악도 나와. 꺼졌다고. 좋은 차라.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IT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를 제가 알고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정하기가 어렵다고요. 차를 잘 만들어야지 집중형 아키텍처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테슬라를 아직도 마케팅 컴퍼니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업자들이 많아요. 임원들 중에도? 네. 야, 그래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개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자동차의 기계 업종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이 그 IT 쪽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만들 때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를 부품을 할 때 진짜 최적의 원가 막 쥐어짜기 막 팔비 틀고 뭐 협력업체들 싸게 하고 뭐 단가 후려치기 해가면서 원가를 맞춘단 말이에요. 늘 그래왔죠. 예. 근데 테슬라는 막 그 앞에 카메라 있는 거를 그냥 하나 냈또 쓰지도 않을 카메라를. 그러면 자동차 회사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안 쓰는 카메라를 달아놔? 그리고서 걔네들은 IT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다 카메라 달아놓고서 물론 테슬라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카메라 켜줄 테니까 돈 내. 그게 IT 쪽의 사고방식 마인드라는 거죠. 그쵸. 사실 우리 모바일 폰, 핸드폰도 이게 진짜 그 성능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항상 뭐 디스플레이 뭐 휘도가 어떻고 뭐 사람 눈으로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해상도나 이런 거를. 그건 아세요? 핸드폰 카메라 애플이 좋을까요? 삼성이 좋을까요? 뭐 성능 면에서 LG 이노텍이 만들고 애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걸 저는 몰랐는데 한 번에 여러 장을 찍더만요.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중에 제일 예쁜 사진을 골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인 특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 소프트웨어로 더 커버하죠 다. 네, 딥러닝을 해서 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진을 픽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IT 회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은 그 FSD,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 네. 이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차값은 계속 떨어져요. 부르는 게 값이죠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차를 가지면은 내가 컴퓨터를 샀는데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게임 안 사면 게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계적인 성능하고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그런 IT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가져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기계를 주로 다루던 자동차 산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낯선 경쟁 상대를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도대체 전애가 왜 저러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IT 하는 사람들 정말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뭐 스타트업 대표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IT 업자들의 어떤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그런데 예를 들면 차가 2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럼 2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어 가지고 2천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1,500만 원 있는 사람은 2천만 원짜리 차를 못 사요. 2,5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2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500만 원이 남아.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00만 원짜리 차를 만들어요. 2천만 원짜리 차인데 1,5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1,500만 원짜리 차를 1,500만 원 있는 사람이 차를 살 수 있죠. 2천만 원 사람 있는 사람 살 수 있고 2,500만 원 사람이 있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런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1,000만 원을 붙여. 네. 그러면 1,500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 1,500만 원을 뜯어내고 2천만 원을 있는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뜯어내고 그렇죠. 2,5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2,500만 원을 뜯어내서 모든 사람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이게 IT의 마인드라는 거죠. 올라갈수록 마진은 더 좋아지고. 예. 그러면 테슬라가 점점 자동차 플랫폼의 원가를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이 테슬라 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물론 그냥 기본 깡통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여기다가 필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중에라도. 예. 그럼 모빌리티 서비스는 원가라는 게 없잖아요. 복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마진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의 어마어마한 마진율을 생각하면은 지금 깔려있는 플랫폼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가 몇 대 팔렸냐, 뭐 이익이 얼마 남냐 이거를 신경 안 쓰는 산법이 되게 IT적인 산법이라는 거예요. 자동차하고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아까 현대차가 퀀텀 점프를 할 것인가, 뭐 점유율 조금 올라가서 매출 좀 늘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게 그렇게 퀀텀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인드를 가졌고 그런 혁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여의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주가를 볼 때 매월 발표되는 판매 대수 보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현대차는 제조업, 그렇죠. 테슬라는 IT,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빨리 그만큼 가야 그 간극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간극도 좀 좁혀질 거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김준성 메르스증권 애널리스트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예를 들어서 한 자동차로 해서 한 20만 원 쓴다. 그러면은 만약에 현대차가 그 데이터 산업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여기서 데이터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된다. 그러면 자기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올릴 거라고. 빨리 해야죠. 빨리 가야죠. 그 방향으로.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GMP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전기 구동 플랫폼이라고. 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하는 거는 여기 AVN하고 클러스터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자동차의 동작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통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자동차 전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은 없어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아니 그 우리나라 세상 똑똑한 그 IT 인력들 좀 현대차 정도 되면 빨아들여가지고 개발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의도는 엿보이긴 했어요. 그 몇 년 전에도 한 7, 8년 전부터 기아차가 유보라는 거 좀 내밀었잖아요. UVO 해서 통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가 고장난 거 통신을 원격으로 해서 기아차 본사에다 보내주고 그럼 어떤 뭐 방법도 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마인드는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그러니까 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지. 뭐 커넥티드 서비스는 다 있어요. 커넥티드 서비스. 다 있는데 예.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하고 하는 게 AVN 클러스터 뭐 뒤에 뭐 여기는 없지만 뒤에 뭐 디스플레이가 네. 있다면 뭐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그렇게 하는 거에는 아직까지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에 손이 안 나간다. 근데 뭐 현대차도 이제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있고 네. 그 단계로 가면은 분명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아까 저기 뭐야 풀 아키텍처? 예, 집중형 아키텍처. 집중형 아키텍처. 그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아 근데 그렇게 될 거냐, 언제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의 동력 성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자 시대에는 그게 동력성,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동력 성능이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압력을 넣어줄 거냐, 얼마나 전기를 쏴줄 거냐, 이런 굉장히 전자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똑같은 차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모델 3를 뭐 물론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지만, 모델 3가 있고 소나타가 있다. 그러면 모델 3에서 퍼포먼스 버전을 만든다. 그러면은 얘네는 사실 그 시스템만 바꿔주면 돼. 그죠? 얘는 사실 제로백 3초도 할 수 있는데 제로백을 5초로 만들어놔. 그렇죠. 그리고서 돈 내면 우리가 제로백 3초로 해줄게. 시스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근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그걸 만든다. 그럼 얘는 제로백이 뭐 제로백은 3초가 아니니까 소나타는 예를 들어서 10초다. 네. 근데 10초짜리하고 15초짜리가 있다. 이거는 거의 아예 다른 차를 안 만들어요. 되죠. 안 되죠. 아예 다른 차를 엔진을 실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서 생겨나는 건데, 그러면 야 제로백 15초짜리도 만들고 10초짜리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집중형 아키텍처를, 그리고 집중형 아키텍처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연비 다 규정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심사를 받고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연비를 막 그냥 시스템을 바꿀 수 있으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을 내더라고. 음. 테슬라 그 무선 방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그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정비업법 위반이다. 음. 그래서 저는 그 성명서 보고 뜨악했어요. 이게 시민사회단체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와, 우리가 아직도 10년 전 마인드에 갇혀 있으면 안 될 텐데. 아니요. 10년 전 마인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다 내연기관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를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는 그 컨슈머 리포트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동거리가 너무 길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 너무 한참 네. 뒤에 쓴다라고 네.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개선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는 개선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차를 만들 때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러면 업데이트 해줄게.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버렸어. 아니 그게 그래요? 사실 제동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건 잘 약간 마에스트로라고 그랬잖아요. 잘 조율이 돼야 돼요. 조율. 그러면 브레이크의 압력, 그 부품의 내구성은 잘 돼 있는지, 타이어는 그걸 잘 버티는지, 이런 거가 잘 조율돼서 만들어진 게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시스템적으로 야 그러면 그냥 제동거리 줄여. 그러면 부품의 내구성은 괜찮은 거야? 아니면 타이어는 잘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검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 플레이스테이션에다가 레이싱 휠도 있어요, 집에. 레이싱 시트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이걸로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역시 부자시네. 레이싱 카 예. 세팅을 이걸로 하잖아요. 버튼 몇 개 따다다다다다 뭐 조향 각도 어떻게 해서 자동차 세팅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철학적인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그 차체가 그걸 다 버틸 수 있는 게 맞아? 그치. 그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율을 막 해버리면 네. 마에스트로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라는 그 기계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진짜 예를 들어서 넥소의 그 연료인지 스택이 10년 보증이다라고 돼 있으면은 네네네. 그거를 진짜 10년을 돌려요. 과거부터? 네.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10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어디선가는 계속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 그 출시하기 전부터 돌리고 있던 게 최근에 멈췄다고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돌아요. 한 5년 도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10년 보증이면 자동차는 계속 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4만 킬로를 돌려야 된다. 그럼 진짜 4만 킬로를 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한다고. 이게 제로백을 뭐 이렇게 뭐 맞췄을 때 뭐 이거를 내구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려 그러면 진짜 그걸 돌린다니까. 그럼요. 그 폴더블폰 20만 번 접혔다 하는 거 그런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폴더블폰 20만 번 이거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야 그럼 내일부터 10만 번으로 줄여. 그러면 괜찮아?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해요. 아니 그거 해보지도 않은 그거를 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그리고 테슬라가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케닉, 그러니까 기계만 다루던 사람들 사고 방식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테슬라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현재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는, 자동차를 대하는 기본 사고 방식에서 그런 위험을 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냐는 거예요. 진짜 검증해봤어? 검증되지도 않은 거를 왜 소비자들한테 내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그 어떤 체질적으로 테슬라를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방향은 거기에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체질적으로도 따라가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리콜 한번 맞아봐라. 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도요타가 리콜 맞아서 회사 망할 뻔했잖아. 맞아. 이게 자동차 회사한테 리콜이 그러니까, 도요타는 그거죠. 가속 페달. 네. 이거 잠겨버리는. 네. 네, 진짜 위험한 거예요. 거기는. 한 방이면 자동차에서 가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결함이냐 아니냐를 발견할 때 되게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결함이 나야 그때 가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 판매량 정도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걸 대량 생산을 해서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현대차만 해도 400만 대, 막 기아차 합치면 700만 대, 800만 대 팔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의 올해 목표가 50만 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이즈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까지 회사를 키워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모수가 커질수록 결함이 생겨날 확률은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결함이 나타날. 그럼 그때 리콜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거든요. 세타 엔진처럼. 그러니까 과감하고 혁신적이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차란 말이야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테슬라도 지금까지 안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 뭐 이것도 오류를 일으켰다. 뭐 어디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근데 그럴 때마다 테슬라는 그 어떤 뭐 기술 보완으로 넘어갔든지 큰 휘청임 없이 넘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휘청휘청하면서 넘어갔죠. 휘청이면서 넘어갔다. 그렇죠. 아니 그 공매도 계속 나오고 뭐 진짜 뭐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맨날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 단차가 어쩌고 배터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마이클 베리라고 네. 영화 빅쇼트의 모티브가 됐던 주인공 있잖아요. 그분이 테슬라님 말이 안 되는 주가라고 이거 쇼쳐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또 이게 테슬라는 저세상 주가가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거기에는 딸려있는 식구가 너무 많다는 거지. 어디에? 현대차 밑에. 아 현대차. 내연기관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전국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품만 3만 개. 2차, 3차, 4차, 거의 5차, 6차 벤더까지 줄줄이 있잖아요. 네. 그 저 끝에 가면 진짜 볼트 하나 만드는 회사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노르웨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쉽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쉬울 게 없거든.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도 상관없어. 처음부터 그냥 전기차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도 고민이 되고 리스크 테이크를 하기에도 아닐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예를 들어 300만 대, 400만 대 갔을 때 리콜 맞아가지고 난리가 나면 어떡해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시스템 뭐 핸드폰이야 뭐 하다가 안 되면 시스템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랬을 때 그냥 껐다 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껐다 켜? 재부팅? 차가 막 가다가 이거 뭐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은데 껐다 킬래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포드랑 싸울 때 한창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직까지 근데 거의 뭐 포기를 했어요. 거의 그런 생각은 약간 이제 너무 좀 인정이 좀 되고 있어요.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림돌들은 되게 많다. 그 수많은 협력업체부터 해서 이번에 현대차 노조가 임금 동결 선언하면서 사회적 선언을 했거든요. 현대차 노조가 그때 정의성 회장이 그 노조 만나러 가서 그때 한번 만났죠. 그 이후에 만났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자동차 회사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체감을 할까?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본사의 미래전략실이 제일 그걸 빨리 체감할까요? 빨리 체감해야지. 공장이 제일 먼저 파악해요. 공장에서? 네. 왜요? 어떻게? 물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거든. 특근이 없어지고 그리고 작업이 아이오닉 없어지고. 5를 만들어 보면 공정이 별로 없다는 게 눈에 손이 많이 안 거예요. 가죠. 예. 그리고 대충 이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잘릴 수 있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절실하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연 감소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 외에는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면서요. 제조업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10% 정도는 빼야 된다는데
5만 명 10%면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라인에 이 자리가 없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5천 명이 당장 일할 게 없다고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만큼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예 자리가 없는 사람이 당장 5천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는 임금을 동결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예, 그때 가면이 아니고 이미 닥쳤다니까요. 아,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도 5천 명 놀 수도 있다니까 아이오닉 그러니까 5 되면.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아이오닉 5가 나오기 하는 시점부터 최소한 10분의 1은 놀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일할 게 없어지는 네, 게 맞아요. 당 눈앞에 보일 때 그럼 그 5천 명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네네. 그 임단협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임금을 자꾸 이제 보면서 동결해가지고 뭐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임금 협상이 아니라 단체 아니, 협상. 단체 협상에서 그 10%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일로 전직을 시켜줄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왔고 이번에 그래서 나왔던 게 그 사회적 선언이라는 말을 상생 뭐 했고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진짜 5천 명의 사람이 잘려나가는. 근데 이게 현대차야 상생이지만 그 밑에 협력업체들은 또 얼마나 많을 거며. 이게 생각보다 그 노조가 더 체감하고 있는 거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염승환 차장님 지나가시는데? 아 그러네. 아, 우리 유튜브 스타 염승환 차장님 불러볼까? 아니 됐어요. 염 차장님하고도 한번 콜라보 방송 해야 돼. 염스타잖아, 염스타, 염블리. 아무튼. 우리 이제 가면서 얘기. 가자. 우리 권순우 기자가 한번 입 열면 뭐 30분, 1시간은 그냥 지나가가지고. 아니, 제가 근데 사실 되게 재미없어요. 맨날 그 콘텐츠 얘기 뭐 일 얘기만 하지. 아니 근데 우리 권순우 기자가 사실 되게 훌륭한 스토리텔러예요. 예. 뭔가 재밌게 하지는 않지만 긴박감이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3프로 TV 볼 때도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되고 아주 좋아. 왜 이렇게 막 승질내냐고 뭐라 그러시던데. 되게 악플 막.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말하냐고. 네, 네. 아니 그 이제 권순우 기자가 원래 이제 까칠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우리 권순우 기자가 착한데 까칠해. 아유 요새는 착합니다. 아 요새는 착해? 아예 그 까칠한 거 저 되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까칠한 거는 아니 근데 너는 그게 컨셉은 아니잖아. 그냥 넌 까칠해. 아니요 저는 착해요. 그래? 안 까칠. 아니 나도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 근데 심지어 나한테도 까칠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까칠하다는 거는 이게 어렸을 때는 막 까칠하고 막 그러는 게 되게 젊을 때. 멋있어 보이고 그치.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까칠하다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매력이어야 하는지를 저는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까칠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누구를 이렇게 배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막 더 크게 웃으려고 하고 더 밝게 웃으려고 하는 것도 그게 까칠한 게 전혀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 권순우 기자가 이제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 저의 그 어린 시절을 다 보신. 아니 근데 진짜 권순우 기자가 우리 2008년 거의 12년 전, 13년 전 우리 개국할 때는 아 진짜 애새끼 너무 까칠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도 성숙해가고 있고 사실 권 기자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다른 기자들한테 취재력으로 밀린다 뭐 보도나 이런 걸 밀린다라는 건 저는 사실 나는 누구한테도 뭐 이렇게 둘째가라면 나는 서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근데 진짜 잘하시죠. 우리 권순우 기자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권순우 인정. 근데 사실 뭐 3프로 TV에서 아무나 불러주겠어. 아유 아니에요. 그거 3프로 TV 처음 만들 때 그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고정 출연자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 이진우 선배가 그 손에 잡히는 경제 하면서 같이 좀 해서 좀 와서 우리 회사 바로 앞에서 녹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의도 길 건너. 같이 하자. 그래서 아침에 와서 잠깐 하면 된다 그래갖고 뭐 뉴스 브리핑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그건 줄 알았더니 직접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벌써 1년이다 뭐야?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저기 홍보 좀 많이 하고. 아이 뭐 홍보는 우리 저희 검색하면 채널이 나와야 홍보를 하지. MTN도 홍보하고 발칙한 경제 유튜브 채널 새로 만든 것도 홍보하고. 근데 그게 발칙한 월요일이거든요. 제목이? 아 그래요? 네, 제목이 있었어.
아 있어요? 발칙한 월요일이라고. 아 그게 원래 처음에 어. 고정 멤버가 5명이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아. 그래가지고 발칙한 월요일 무슨 화요일 뭐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홍성국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묵직한 목요일 뭐 이런 게 당선되기 전에. 그쵸. 출마하시기 전에. 출마하시기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발칙한 경제 때문에 발칙한 월요일인데 사람들이 그 발칙한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게 왜 발칙한 월요일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권순우 기자는 발칙한 경제라는 책도 썼었고. 예, 그렇죠. 책 지금 또 3권 쓴 거야? 예, 3권 썼어요. 와, 훌륭하다. 권 작가네. 아, 근데 좀 팔려야 그 작가라는 호칭을 쓰려면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사실 내심 수소차 책 쓰면서 현대차에서 좀 사주길 기대했던 거야. 아, 이번에 얘기 들어봤는데 좀 샀더라고. 샀대? 정의선 회장이 어. 임원들 보라고. 아, 진짜로? 예, 권순우 기자의 책을 예, 정의선 회장님이 예. 오, 대박. 몇 권? 아니, 그리고 그거는 몰라요. 몇 권이 중요한 거지. 아, 저 돌아가야겠구나. 여기 막아놨네. 그래도 몇 권인지 모르고. 예, 몰라요. 그 근데 출판사 통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매출이 늘어났으면 알 수 있잖아. 그거 보니까 많이 안 산 것 같아요. 많이 샀으면은 뭐 다음 세를 찍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현대차 임원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권순우 기자 그 수소 책 이름이 뭐지?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아, 너무 평범하다. 아니 원래 그것도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응. 제일 평범한 제목의 책을 써야 돼요. 처음 쓸 때는.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KBS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KBS 이름 뭐예요? 한국방송.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자 들어가는 거. 예. 그러니까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교면 서울대학교. 여기서 고유명사 저거 못하잖아요. 한국대학교가 없잖아요. 이건 안 내줘요. 아, 그래? 예, 그거를 선점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수소전기차 이걸로 쓰려고 그랬어요. 책 제목을. 야. 어차피 책이 없을 때는 제일 평범하고 누구나 쓰는 이름을 선점을 해야 돼요. 뭐 아무튼 참 이게 현대차 대리점에만 한두 권씩만 깔아놔도 아, 제가 그 생각하면서 써지 않겠습니까? 영업사원들 홍보용으로 좀 이렇게 공부용으로 이렇게. 혹시 그 수소차의 미래, 수소 시대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은 우리 권순우 기자의 뭐 수소 뭐가 온다고?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수소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네. 수소 전지차. 전기차. 아, 수소 전기차. 네, 네. 아, 수소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을 우리 주로 해결하는. 취재력 좋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우리 미남 권순우 기자랑 함께했고요. 발칙한 경제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이 또 자동차 산업이나 또 뭐뭐 하고 있지? 해운? 조선철강 다 하는데 제가 재계팀장이라 아, 나머지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조금 중후장대 산업들 그러니까 중호장대 산업을 주로 하고. 예.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다 취합해서 권순우 기자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러면 항상 오늘 나오겠습니다. 좋은 차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권 기자.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